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했어요. 그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손발을 마사지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분은 중풍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고마움을 느꼈고 그게 저를 버티게 했죠. 저는 며느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그 10년의 헌신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댁의 전 재산이 막내 며느리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서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어요. 시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부터 시작된 그 긴 여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저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장남이었고 저는 장남의 아내로서 책임감을 느꼈죠. 시어머니는 그때 이미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웃으시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저는 그분의 따뜻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졌어요. 병이 깊어지면서 시어머니는 점점 더 의존적이 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곁을 지켰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남편은 일이 바빠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시댁의 다른 식구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어요. 저 혼자 시어머니를 돌보는 날이 많았죠.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힘겹게 미소 지으실 때면 그게 제게는 큰 보상이 됐어요. 내가 이 집의 장남 며느리니까 내가 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시어머니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그분은 말을 많이 못하셨지만 가끔씩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젊었을 때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던 이야기,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운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시어머니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그분은 강인한 여성이셨죠. 저는 그분의 삶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돌봤죠. 병원비며, 약값이며, 집안 살림까지. 저는 제 모든 시간을 시어머니와 시댁을 위해 바쳤어요. 하지만 그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나 봐요. 시댁 식구들, 특히 막내 며느리는 저와는 다른 삶을 살았죠. 막내 며느리는 시댁에 자주 오지도 않았어요. 가끔 명절에 얼굴을 비추고 시어머니께 용돈 몇 푼 드리는 게 전부였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장남 며느리니까 제가 더 책임져야 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언장이 공개됐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어요. 유언장에는 시댁의 전 재산, 집, 땅, 예금까지 모두 막내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10년 동안 제가 한 노력이, 제 헌신이 전부 아무 의미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저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마저 어머니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라며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그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죠.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10년의 세월을, 제 헌신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저는 결심했어요.
이건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 자존심, 제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였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죠. 저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때의 감정을 생생히 기억해요. 분노와 슬픔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되찾고 싶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힘을 발견했어요. 그 힘은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고 결국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던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책상 위에는 시어머니의 유언장 사본이 놓여 있었고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죠. 저는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 땀마저도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이건 제 10년의 인생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변호사가 입을 열기 전 저는 이미 제 이야기를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원하시나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어떻게 돌봤는지, 매일 아침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약을 챙겼던 날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막내 며느리에게 돌아간 재산 앞에서 아무 의미 없게 느껴졌던 순간까지 저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어요. 말하면서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죠. 이건 울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이를 뒤집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제가 한 노력은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죠.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의미가 없진 않죠. 다만 법은 감정보다는 증거를 따지니까요. 증거를 모아보는 게 먼저예요. 증거라니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뭘 증명해야 하는 걸까? 제 헌신을, 제 시간을, 그 모든 게 갑자기 막막하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버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풍경이 마치 제 지난 10년처럼 빠르게 스쳐갔어요. 시어머니를 처음 돌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저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죠. 시어머니와의 시간은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그분이 힘겹게 손을 내밀며 저를 잡으실 때 저는 그 손을 잡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소중함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저는 서랍을 뒤져 시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꺼냈어요. 병원 영수증, 약봉투, 심지어 제가 매일 작성했던 간병일지까지. 그 일지는 시어머니의 상태를 꼼꼼히 적어둔 거였어요. 언제 약을 먹었는지,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심지어 그날그날의 기분까지. 그걸 쓰면서 저는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죠. 하지만 이제 그 일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제 헌신을 증명할 무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지를 펼쳐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10년 전 시어머니가 처음 중풍 진단을 받았을 때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죠.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저희 같이 힘내보아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 저는 정말 순수하게 시어머니를 위했어요.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어땠을까? 그 생각이 저를 다시 분노로 몰아넣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 병원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고 시어머니께 용돈을 건네며 생색을 내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모든 걸 차지할 수 있는 걸까? 다음 날, 저는 시댁에 전화했어요. 시어머니의 유산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했죠.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그건 어머니 뜻이었어. 우리가 어쩌겠나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아버님, 저는 10년 동안 어머니를 돌봤어요. 그 시간은요. 그건 어머니 뜻에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그럼 가족 회의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 작은 희망이 됐어요. 적어도 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가족 회의 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싶었죠. 하지만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냉랭했어요. 막내 며느리는 태연하게 앉아서 어머니가 저를 믿으셨던 거예요. 제가 어머니와 특별한 관계였죠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특별한 관계, 그게 대체 뭐란 말인가요? 저는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손발이 되어드렸는데 그 사람은 명절에 몇 번 얼굴 비춘 걸로 모든 걸 차지했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특별한 관계라뇨? 어머니가 아프실 때 병원에 단 한 번이라도 온 적 있나요? 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밥 떠먹이고 밤새겨 지킨 게 누구죠? 제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죠. 막내 며느리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표정을 고치며 형님,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싸워야 할 전쟁이었죠. 그날 회의는 아무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변호사와 상의했죠. 변호사는 형님께서 간병한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보세요. 그게 법정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부터 저는 제 헌신을 증명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제 자존심, 제 삶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었죠. 저는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아서 시어머니와의 시간을 기록한 일지를 다시 읽었어요. 그 얇은 노트에는 제 10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저녁으로 미역국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 평범한 문장 하나하나가 제게는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제 헌신을 증명할 증거가 되어야 했죠. 저는 일지를 넘기며 눈물을 훔쳤어요.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지 알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변호사는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죠. 병원 영수증, 약 처방전, 심지어 시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 제가 병원에서 보낸 시간까지 기록한 메모까지. 그 모든 게 제 손끝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단순히 서류를 모으는 일이 아니었어요. 매 장마다 시어머니와의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는 걸까? 그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가 쓰셨던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어요.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손을 쓰기 어려워지기 전 가끔 저에게 짧은 메모를 남기셨죠. 그 편지는 낡은 상자 속 시어머니의 옷가지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을 때 그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며느리,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버티는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고마워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 편지는 제게 새로운 힘을 줬어요.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이나 재산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시어머니와의 약속, 그리고 제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었죠. 저는 그 편지를 변호사에게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자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라고 했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더 제안했어요. 시댁 식구들, 특히 막내 며느리의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해요. 그들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보여줄 수 있다면 법정에서 유리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막막함을 느꼈어요.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돌보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먼저 시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연락했죠. 그들은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 간호사는 그때 항상 며느리분이 곁에 계셨어요. 새벽에도 혼자 오셔서 어머니 손잡고 계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죠. 적어도 누군가는 제 노력을 봐줬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어요. 간호사들은 기꺼이 증언을 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들의 연락처를 꼼꼼히 기록했어요. 다음으로 저는 시댁 근처에 사는 이웃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들은 시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제가 매일 집에 드나드는 모습을 봤다고 했죠. 한 이웃은 막내 며느리는 명절에나 한 번씩 오는 것 같던데 당신은 거의 매일 오갔잖아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어요. 제 헌신은 혼자만의 망상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보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증거를 모으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죠. 특히 막내 며느리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뜻을 존중해야죠.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날카로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저는 어머니 뜻을 존중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제 10년을 몰라주셨을 리 없다고 믿어요. 그 말에 막내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형님이 원하는 게 뭔데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공정함이요.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 전화 통화 이후 저는 더 단단해졌어요. 막내 며느리의 태도가 오히려 제 결심을 굳혀줬죠. 저는 단순히 재산을 되찾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10년은 제 청춘, 제 시간, 제 마음이 담긴 시간이었어요. 그걸 아무도 몰라준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변호사와의 미팅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우리는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작성된 시점과 그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변호사는 유언장이 작성될 때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나 내부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약간의 희망을 느꼈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누군가의 압박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면 그 가능성이 저를 다시 뛰게 했죠.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그분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막내 며느리가 자주 집에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좀 혼란스러워 보이셨어. 막내 며느리가 자꾸 뭐라고 속삭이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친 걸까? 그 생각이 저를 더욱 파고들게 했어요. 저는 그 친구분에게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물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억하는 대화를 하나씩 기록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보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유산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의 욕심, 그리고 그 속에서 묻혀버린 제 헌신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는 그 모든 걸 밝혀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가 했던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막내 며느리가 자꾸 뭐라고 속삭이더라고. 그 문장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죠.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혹시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외부의 영향을 받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 가능성은 저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죠. 이건 단순히 제 헌신을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진짜 뜻을 밝혀내는 일이었죠. 저는 그 진실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우선 저는 시어머니의 친구와 더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은 시어머니와 오랜 세월 동안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셨던 분이었죠.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에는 항상 내 이야기를 했어. 내가 얼마나 성실한 며느리인지, 내 덕에 마음이 편하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동시에 왜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유언장에 제 이름을 남기지 않으셨는지 더 궁금해졌죠. 친구분은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막내 며느리가 자주 찾아오면서 어머니가 좀 달라지셨어. 뭔가 혼란스러워 보이셨지. 그 말은 제 의심을 더 키웠어요. 저는 그 친구분에게 혹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더 기억하시냐고 물었어요. 그분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막내 며느리가 어머니께 자꾸 서류 같은 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설명하더라고. 어머니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어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그 서류가 유언장과 관련된 거였을까? 저는 그 가능성을 놓칠 수 없었죠. 친구분에게 그때의 날짜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렸고,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변호사와 다시 만났어요. 저는 친구분이 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하며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의 정신 상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단서예요. 만약 시어머니가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면 그 유언장의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주의를 줬죠. 이런 경우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영향을 미쳤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막막함을 느꼈어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하셨을 때 그 주변에는 누가 있었을까? 막내 며느리 외에 또 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시댁에 자주 드나들던 공증인 아저씨가 떠올랐어요. 유언장은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강해진다고 들은 적이 있었죠. 혹시 그 공증인이 뭔가 아는 게 있을까? 저는 그 가능성에 매달렸어요. 저는 공증인 사무실에 연락을 시도했어요. 처음엔 사무실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서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는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그런데 그분의 유언장이 저를 완전히 배제했어요. 제발, 그때 상황을 알려주세요. 제 간절한 모습에 공증인 아저씨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정확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그때 유언장을 작성할 때 막내 며느리가 함께 있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단서가 됐죠. 그 단서를 바탕으로 저는 변호사와 함께 공증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공증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상태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공증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 10년 헌신을 무시당한 상황을 설명하며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강조했어요. 막내 며느리는 어머니와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했죠.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태연하게 어머니가 저를 더 신뢰하셨던 거예요. 라고 주장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감정을 다스리며 차분히 반박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꺼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미역국을 매일 끓여드렸어요.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손을 잡아드렸고 병원에 갈 때마다 제가 모셔다 드렸죠. 제 말에 몇몇 식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내 며느리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더 단호해졌어요. 어머니가 저를 신뢰하지 않으셨다면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읽었죠. 우리 며느리,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버티는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그 회의는 또다시 결론 없이 끝났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낸 게 저에게 큰 힘이 됐죠. 저는 더 이상 그저 참고만 사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제 삶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나를 위해 싸웠다. 그리고 앞으로도 싸울 거야. 그 문장을 쓰면서 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변호사와의 논의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우리는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작성된 시점, 그 당시의 건강 상태, 그리고 막내 며느리의 개입 가능성을 하나씩 파헤쳤죠.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하기 직전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큰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 돈은 시댁의 사업 자금으로 쓰였고 그 이후로 막내 며느리가 시댁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 사실은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혹시 그 돈이 유언장에 영향을 미친 걸까? 저는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로 했어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댁의 재정 기록을 살펴봤죠. 그 과정에서 저는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뭔가를 약속받았을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그 약속이 유언장과 관련이 있다면 그 생각이 저를 더욱 몰아붙였어요. 저는 이 싸움이 단순히 제 헌신을 인정받는 걸 넘어 시댁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일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었죠.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그 돈이 단순한 도움, 아니면 유언장을 둘러싼 어떤 거래의 일부였을까? 그 의문은 저를 잠 못 들게 했죠. 저는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하며 시어머니의 진짜 뜻을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싸움은 이제 단순히 제 헌신을 인정받는 것을 넘어 시댁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여정이 됐어요. 저는 그 길을 끝까지 가기로 했죠. 변호사와 함께 시댁의 재정 기록을 파헤치는 작업은 쉽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처음엔 기록을 보여주길 꺼리셨어요. 이제 와서 뭘 뒤지려는 거냐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셨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님, 저는 어머니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제 단호한 태도의 시아버지는 결국 기록을 넘겨주셨어요.
그 기록 속에서 저는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빌려준 돈이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는 단서를 찾았어요. 그 돈은 시댁의 사업 자금으로 쓰였고 그 이후로 막내 며느리가 시댁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혹시 막내 며느리가 그 돈을 빌미로 시어머니께 압박을 가했던 걸까? 시어머니는 병으로 약해진 상태였고 판단력이 흐려질 때도 많으셨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말에 쉽게 휘둘리셨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저는 그 가능성을 놓칠 수 없었어요.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이 돈과 유언장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했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건 중요한 단서예요. 이 돈의 흐름과 유언장 작성 시점을 대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단서를 파고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시댁의 사업을 도왔던 회계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죠. 처음엔 회계사도 말을 아꼈지만 제가 시어머니와의 10년 헌신을 이야기하며 간곡히 부탁하자 그는 결국 입을 열었어요. 그때 막내 며느리가 사업 자금을 대면서 시어머니께 뭔가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로 막내 며느리가 사업 결정에 더 관여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단서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건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변호사는 우리가 의심하는 바를 증명하려면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의 정신 상태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요 라고 했죠. 저는 그 말에 다시 막막함을 느꼈어요.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입원하셨던 병원의 의료 기록이 떠올랐어요. 그 기록에는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판단 능력이 상세히 적혀 있을 터였죠. 저는 병원에 연락해 기록을 요청했어요. 병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처음엔 기록을 내주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저는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예요. 그분의 마지막 뜻을 정확히 알고 싶을 뿐이에요. 제 간절한 호소에 병원 측은 결국 기록을 내줬어요. 그 기록을 보니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했을 무렵 약물 부작용과 병세 악화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건 저에게 큰 무기였죠. 시어머니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면 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저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시댁과의 관계는 더 험악해졌어요. 막내 며느리는 제가 증거를 모으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했어요. 형님은 어머니의 뜻을 왜곡하려고 해요. 이건 가족을 갈라놓는 행동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이 부글거렸지만 감정을 다스렸죠. 저는 어머니의 진짜 뜻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제 단호한 대답에 막내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와중에 저는 뜻밖의 지원군을 만났어요. 시어머니의 조카, 그러니까 제 사촌 시누이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녀는 시어머니와 각별한 사이였고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도 자주 병문안을 왔었죠.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나도 어머니의 유언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언니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내가 잘 알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혼자 싸우는 기분이었는데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됐죠. 사촌 시누이는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줬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막내 며느리가 병원에 와서 시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다고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신 상태였는데 막내 며느리가 계속 뭐라고 설득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분노가 치밀었어요. 시어머니가 약해진 상태에서 무슨 말을 들으셨을까? 그 대화가 유언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저는 그 대화의 내용을 알아내고 싶었어요. 저는 사촌 시누이와 함께 그때 병원에 있었던 간호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한 간호사는 그날의 상황을 어렴풋이 기억했어요. 막내 며느리가 어머니께 뭔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 말은 저에게 결정적인 단서였죠. 저는 그 간호사에게 증언을 부탁했고 그녀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싸움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죠. 진실에, 그리고 제 헌신이 인정받을 그 순간에. 이 모든 과정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더 이상 그저 참고 사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삶의 주인공이 되어 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죠. 그 싸움은 힘들었지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었죠. 그리고 그 여정은 저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모은 증거들, 시어머니의 편지, 병원 기록, 간호사들의 증언, 그리고 막내 며느리의 돈 거래 내역, 그 모든 게 제 손에 쥐어져 있었죠. 변호사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진실이 말할 차례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만약 이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끝난다면 그 생각이 저를 잠시 흔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는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어. 물러서지 않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법정에서의 싸움은 치열했어요. 막내 며느리 측은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그분의 명확한 의지였다고 주장했죠. 그들은 시어머니가 막내 며느리를 특별히 신뢰했다고, 그래서 전 재산을 물려줬다고 우겼어요. 하지만 저희 변호사는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시어머니의 병원 기록을 제시하며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 그분의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간호사들의 증언도 큰 힘이 됐어요. 한 간호사는 그때 시어머니는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상태가 아니었죠. 라고 증언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시어머니의 친구와 사촌 시누이의 증언이었어요. 그들은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그리고 막내 며느리가 유언장 작성 직전 시어머니께 자주 찾아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죠. 특히 사촌 시누이는 어머니는 언니를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막내 며느리가 돈으로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던 걸 저도 봤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막내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저는 그 순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재판은 몇 주에 걸쳐 이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죠. 시아버지는 가족을 법정에 세우다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셨고, 남편은 여전히 중립을 지키며 저를 외면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제 헌신, 제 자존심,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죠. 저는 그 믿음으로 버텼어요. 드디어 판결 날이 왔어요.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죠.
유언장은 작성 당시 고인의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충분하다. 또한 특정 인물의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판사는 이어서 유사는 시댁의 모든 며느리들에게 공정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이겼어요. 제 10년의 헌신이 마침내 인정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승리는 단순히 돈이나 재산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법정을 나서며 저는 깨달았죠. 이 싸움은 제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저 참고 사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시댁과의 관계, 남편과의 신뢰, 그리고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지지. 하지만 그 대신 저는 더 큰 것을 얻었어요. 바로 저 자신을요. 법정 싸움이 끝난 후 저는 시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어요. 그곳에 앉아서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어머니, 저 했어요. 어머니의 뜻을 지켰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 미소는 제가 10년 동안 돌보며 익히 알던 그 따뜻한 미소였죠. 저는 그 미소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그 후 저는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남편과는 결국 서로의 길을 가기로 했죠. 그 과정은 아팠지만 저는 홀가분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저 자신으로 살기로 했죠. 유산으로 받은 돈은 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이 됐어요.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그곳은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미역국을 메뉴로 내걸었죠. 손님들이 그 음식을 먹으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카페를 운영하며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 중에는 저처럼 억울함을 겪고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많았죠.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10년의 헌신이 무시당했을 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믿고 싸워보세요. 그 말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들의 눈물 속에서 제 존재의 가치를 다시 확인했어요.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삶은 때로 불공평해요. 우리가 쏟은 노력이 당연히 보상받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믿어야 해요. 제 10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은 저를 더 강하고 더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그 시간은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남았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는 시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그 미소를 잃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 가치를 믿고 끝까지 싸워보세요. 저처럼 여러분도 결국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거예요.